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타일레에서 마련한 창업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옥타일레의 수석 부회장 유미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성공을 이뤄낸 분들 또한 많습니다. 이번 창업 웨비나는 그렇듯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창업에 성공한 경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창업 환경 진단 그리고 창업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좋은 창업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이런 창업 웨비나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던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멀리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옥타 휴스턴 지회 필양 지회장님, 또 옥타 보스턴 지회 장진섭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김봉수 회장님, 또 박흥률 한국일보 편집국장님께서도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모두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웨비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포키바, 카치바의 대표이신 박승남 대표께서 소자본으로 성공을 이룬 노하우와 본인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승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전에 포키바라는 브랜드와 6개월 전에 카츠바라는 브랜드를 시작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박승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요.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요새 같은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든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 창업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작은 자본으로 되도록이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자, 소자본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소자본일까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포키바를 창업할 때의 자본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소자본은 10만 불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창업을 하실 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두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월급이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실 수 있고 안정된 직장 그리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나도 사장이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좀 더 큰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은 1년 뒤나 2년 뒤나 3년 뒤에 더 큰 꿈과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장인보다는 사장이 되어 창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창업을 하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오늘 식당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식당 창업, 셋업을 하는 거죠. 본인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구상하고 공사하고 오픈을 해서 그 식당을 일으키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자본이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가게를 싼 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또 본인의 성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셋업하는 거예요. 저희가 5년 전에 1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창업을 결심했을 때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저희는 포키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식 회덮밥이라는 개념의 보울 음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모인 돈 10만 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느 동네에다가 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팔려는 음식은 아주 싼 음식도 아니었고요. 아주 비싼 음식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동네에서 팔아야 잘 팔릴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웨스트 헐리우드, 웨스트 LA 이런 백인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먼저 타겟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게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노하우가 없잖아요. 어느 자리에 어떻게 과연 10만 불로 10만 불로 창업을 하려면요. 기존의 빈 공간에다가 공사를 시작해서 때려 부수고 부엌을 만들고 플러밍을 깔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존의 식당 자리였던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기존의 식당 자리였다면 플러밍 공사도 되어 있을 거고요. 에어컨도 들어와 있을 거고요. 냉장고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방법은요. loopnet.com, loopnet.com 이런 웹사이트를 보시면요. 각자의 동네에 망한 식당 자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차근차근 보시면서 가서 구경도 해보시고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시면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위의 전문가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소자본으로 착업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식당 자리였던 곳을 선별해서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찾아주실 거예요. 네, 꼭 첫 번째 조건은 기존의 식당 자리였던 곳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의 식당 자리였지만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아이템이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인의 운영 노하우가 틀렸다던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실패한 가게들을 돈 안 들이고 인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리스를 얻는 데는요. 크레딧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재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본인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10만 불로 웨스트 헐리우드에 750 스퀘어피트짜리 기존의 식당 자리를 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돈이 간판비 5,000불, 그 다음에 리스에 필요한 리스 디파짓 15,000불, 2만 불 정도 들어갔고요. 비싼 컨트랙터를 써서 공사를 하기에는 돈이 또 모자라겠죠. 그래서 저와 제 파트너가 목수님을 데리고 같이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인테리어를 어설프지만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는 또 포키 가게의 이름도 정했고 컨셉을 정하고 인테리어를 정하면서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자리에 공사를 2달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간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포키바라는 브랜드를요. 그때까지 들어간 돈이 한 5만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공사비 2, 3만 불 하고 리스 디파짓 15,000불, 간판비 5,000불. 이제 그 안에 주방 기기를 넣을 돈 2, 3만 불 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또 한 2만 불 정도의 여유자금. 그래서 총 10만 불이면 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방법들이 다 계획대로 맞아떨어져서 오픈을 할 수 있었던 때까지 들어갔던 돈이 8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8만 불로 대망의 포키바 1호점을 창업을 하게 됐죠. 그게 5년 전이고요. 그 뒤로 지금 저희가 80호점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팬데믹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한 70개 정도의 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8만 불이라는 돈으로 매장을 차렸고요. 여기서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저와 파트너와의 굉장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거는 저희가 남을 시켰으면 편하게 했을 수 있었던 일이고요. 직원을 더 많이 써서 운영을 했더라면 또
좀 더 몸이 편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당연히 아니었고요. 소자본이라는 그 세 글자가 들어가는 이상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과 재원과 모든 것들은 다 이곳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때 그랬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아이템을 선정하고요. 어느 동네에다가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식당 자리였던 자리, 망한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한 거죠. 네. 그 정도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불로는 택도 없어. 10만 불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오히려 요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가게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가게들을 잘 찾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하고 본인의 열정으로 10만 불 미만으로 창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셋업. 네, 셋업이라는 그 신규 매장을 셋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디오 코리아에도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외국 계열로는 bizben.com이라는 bizben.com이라는 또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뭘 하는 데냐면요. 장사를 열심히는 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분들, 그래서 헐값으로 가게를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각종 뭐 정말 만불짜리 매물부터 10만 불짜리 매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매장이든지 다 망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 주인이 굉장한 잘못을 해서 굉장한 잘못 운영을 해서 매물로 나오는 가게들이 많아요. 큰 꿈을 갖고 창업을 했지만 운영할 수 있는 힘이나 노하우가 없고 종업원에 의지했으나 그게 플랜대로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매물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매물들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노하우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포키바를 하면서 한 5개 이상의 매장, 5개가 뭐죠? 더 많은 부분, 한 10개, 20개 정도의 매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 자리들을. 예를 들면, 지금 포키바 얘기 말고요. 다른 이제 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매물 중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누가 5만 불에 팔아요. 근데 그 가게는 그 사람이 운영했을 때 혹은 그쪽 회사의 본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 3만 불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요. 매달 5천 불의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이고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장님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니저에게 맡겨놓고 매니저 월급을 주고 직원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급여를 주고 불임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3만 불을 팔아도 적자가 5천 불이 나는 매장들이 10만 불 미만에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매장을 인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만 불에 인수를 해서 본인이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파악이 꼭 돼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로 바로 본인이 운영했을 때 적자 5천 불이 바로 인수하자마자 흑자 5천 불로 돌아설 수 있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저는 이미 장사를 하는 방법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남들이 못했지만
그거는 아이템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자리가 안 좋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분명히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손님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법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보는 안목이 있어야겠지만 일단 기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수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제 얼마가 남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가 남느냐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꼭 매출을 보셔야 돼요. 얼마를 파느냐를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는지는 계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주인이 일을 하면요. 두 사람 이상의 종업원의 몫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자본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열정을 그곳에만 포커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 정도 소자본으로 가게를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게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셋업이나 두 번째 말했던 인수에서 둘 다 통하진 않아요. 일단 소자본은 무조건 우리의 노동력이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좋은 그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본인이 그게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을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가시는 반면에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 매장 2개를 열 수가 있고요. 다른 매장을 똑같은 노하우로 여실 수 있는 기회들이 눈에 계속 보이게 됩니다. 하나가 힘들지 둘은 쉬워요. 셋은 더 쉽습니다. 대신에 몸이 하나라면 와이프가 있으면 좋을 거고 아니면 친척이 있으면 좋을 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이 있다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용기 내서 창업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말을 하려니까 좀 두서가 없고 그러긴 한데 제 카톡은 포키바 1000이에요. 포키바 1000 연결하셔가지고 혹시 이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우리 이거 제가 말했던 것들 중에 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꼭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벌써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네, 포키바 천 그 카톡 아이디를 스펠링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POKE BAR 저희 회사 이름이죠. 포키바 1000입니다. 제가 1000개까지 만들고자 해서 지은 아이디인데요. 네. 80개 만들었어요. 예, 이제 920개만 더 만들면 되네요. 네. 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려 봅니다.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전환을 하신 케이스이신가요? 첫 번째 사업이신가요? 그리고 포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저는 소주방의 웨이터 출신이에요. 소주방에서 이제 소주를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직업이었고요. 그것도 직장인이죠. 네, 서비스 직업 하다가 첫 번째 사업은 아니었어요. 저희 2005년도에 피자 가게로 장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본이 있었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걸 창업할 당시에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체들도 있었지만 이 창업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은 딱 10만 불이었습니다. 10만 불이 넘어갔다면 이걸 창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만 불이라는 소자본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면 가장 지금 뭐 70개, 80개까지 이제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셨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요. 사업이 잘 되니까 주위 분들이 많이 연락 오셨어요. "나도 하나 하게 해 줘. 나도 하나 하게 해 줘." 네. 그때 순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도 하나 해. 너도 하나 해." 하고서 열어준 몇 개의 지점들이 어 마음이 많이 변질이 돼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간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인제 그런 인제 뭐랄까 배신이랄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하면서 제가 인제 많은 그 힘든 시간을 겪었죠. 그거를 인제 제 파트너 주윤호 이사님하고 같이 술도 먹고 눈물도 흘리면서 보낼 사람들 보내고 새로운 사람 찾아서 열심히 또 사업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뭐 아마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하실 말씀은 많으실 텐데 다 못 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아까 포키바 1000 카톡을 이용해서 서로 또 궁금하신 내용 여쭤보시고 아마 자세히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츠바의 대표이신 박승남 대표님의 강의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파트너십니다. 포키바 카츠바의 공동 대표이신 주인호 대표님께서 성공을 위한 창업 전략의 일환으로 타겟 마켓의 파악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어요. 주인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제가 지금 들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키바와 카츠바의 공동 대표로 있는 주윤호라고 합니다. 어, 강연을 몇 번 해봤는데도 오늘 역시 떨리네요. 앞서 강연을 한 제이슨 박 대표가 원래는 말도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재밌는 친구인데 오늘은 좀 떨었는지 어땠는지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로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이 친구가 원래 더 재밌는 부분을 담당하니 저는 오늘 좀 드라이하고 원초적인 내용을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타겟 마케팅입니다. 부제는 너와 나의 다름이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해오고 계시고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은 오롯이 저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포키바 이후 제2차 브랜드로 새롭게 란칭한 카츠바가 있는데요. 그 카츠바의 창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좀 더 쉴 것 같아서 그리 준비하였습니다. 원래 타겟 마케팅이라 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광고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하여 특정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와 반대로 그 특정한 고객층을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했는데요. 메뉴나 인테리어를 고름에 있어서도 철저히 타겟하고 싶은 고객층을 상대로 준비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타겟 마케팅은 크거나 대단한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 저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손님들을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educated guess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ducated guess는 가령 사지선다의 시험을 보고 있다면 오답에 가까운 두 개의 답을 먼저 지워내고 나머지 두 개 답 중에 정답에 제일 가까운 것을 찍는 거죠, 한마디로. 이처럼 타겟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해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실패할 게 성공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플랜을 짤 때 좀 더 디테일하면 더 디테일할수록 조금 더 유리하겠죠. 우선 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학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해서 스탁 브로커였지만 그 이전에 31년째 그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요 직업이 제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1년간 수많은 그 능력 있으신 스시 셰프들께서 저희 가게에 계시다가 나가서 개인 레스토랑을 차리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는 못하셨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았겠지만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제 생각엔 음식 사업도 사업인데 오로지 맛에만 집중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주제넘게 한번 해봅니다. 가령 어른스트 앤 영이나 딜로이트 투시 같은 빅5 어카운팅 펌에서 일하시는 회계사분이 밖에 나오셔서 개인 사무실을 차리셨을 경우 이제는 회계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분명 세일즈도 잘해야 하고 사무실도 잘 운영해야겠죠? 개인 사업이니 사업수단이 동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 운영도 마찬가지죠. 레스토랑도 사업이니 본인이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손님 관리도 직접 하셔야 하니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많은 분들께서 메뉴를 일단 선정을 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는데요. 앞에서 말했듯 저와 제이슨 박 대표는 그와 반대로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한테 던진 질문은 저희가 앞으로 몇 개의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지였고요. 두 번째는 한 지역이나 도시에 과연 몇 개를 오픈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타겟하고 싶은 연령대와 인컴 레벨, 그리고 인종 특성 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과연 몇 개의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첫 번째 브랜드에 있는데요. 포키바. 아무래도 포키 가게를 하다 보니 지역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날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5년간 미국의 12개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에 한 70개의 매장이 열렸는데요. 정말로 빨리 성장했고 아직도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 전 50개주에는 다 못 열 것 같더라고요. 그건 바로 아이템의 문제였죠. 문제라기보다는 아이템의 다름 때문이었겠죠. 바로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두 번째 브랜드는 그 벽을 깨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50개 주 다 들어가 포키바보다 10개 많은 700개를 오픈할 수 있는 메뉴를 찾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제이슨 박 대표가 정말로 큰 꿈을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를 란치를 했는데요. 그게 곧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메뉴였고요. 두 번째 고려한 것은 50개 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도대체 개개인의 도시에 몇 개의 가게를 오픈할 수 있을까인데요.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싶어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몇 개의 가게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남가주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리아타운에 2개, 세리토스 하나, 부에나파크 하나, 토렌스 하나, 얼바인 하나, 글렌데일 하나, 라이먼벌 하나, 가든그로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를 해서 40개, 50개를 미국에서 오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물류는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맛의 비결인 소스는 어떻게 하며 공동구매를 해야 되는 컨테이너 아니면 유텐실스 아니면 그 외의 재료들은 어떻게 납품을 해야 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하나하나에 서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기 마련이죠. 이 또한 프랜차이즈 조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도시에 매장을 많이 오픈해도 장사가 다 잘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포커스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연령대와 인컴 레벨, 또 그리고 인종이었는데요. 먹는 것의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의 연령층대와 또 로우 미러 클래스에서부터 즐길 수 있는 메뉴와 가격이어야 하며 많은 인종들이 같이 사는 미국에서 어느 특정 인종의 거부감 없는 메뉴여야만 했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인들이 소울푸드처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자주 먹는 음식을 공부해 보았더니 프라이드 음식, 햄버거, 샌드위치, 치킨 이런 것들이 제일 대중적이었고요. 인테리어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 그러니까 저희가 포커스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 올릴 수 있는 간판, 포장, 그리고 포토존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미국인들의 소울푸드와 동양인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저희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 보아서 나온 메뉴가 바로 카츠였습니다. 뭐 카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돈카츠 뭐 이런 튀김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튀긴 음식이다 보니 건강의 밸런스를 위해서 저희가 미쉐링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셰프를 초빙해서 좀 고급스러운 퀄리티의 샐러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나온 메뉴가 카츠버거, 카츠 샌드위치, 샐러드와 카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포장, 인테리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등을 염두에 두어 메뉴와 인테리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맛이요? 그건 기본이었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의 유 선생과 구글, 또 TV의 백 선생과 같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 기가 막힌 맛을 어느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더 이상 레시피는 비밀이 아니죠. 제가 볼 땐 요즘은 맛의 평준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더 맛있고 아니고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반 음식점들이 다 맛있고 각자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포키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브랜드도 맛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저희는 음식의 문화를 파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했습니다. 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혹 친구가 LA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 제일 멋있어, 제일 무엇이라고 소개해서 가봤는데 실망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망을 하셨다면 그 다음번에는 그 친구 한 말을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신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이고 센츄렉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맛있다, 제일 멋있다. 과연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본인 입맛, 본인 생각이 혹시 대중이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대중의 마음에 읽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 부제로 말씀드린 나와 너의 다름이 바로 이건데요.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을 가보다 보면 제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저 이외에 다른 손님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과연 저와 같이 그 음식을 먹은 그 친구, 우리 둘이 대중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대중일까요? 아니면 저희 가족 4명이 대중일까요? 아니면 제 친구들 10명이? 아니면 1000명이?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LA 카운티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음식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 또한 그 기준 설정과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야만 대중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중의 시각에 받아들여야만 대중을 이해할 수 있고, 대중을 이해해야만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 또한 사업입니다.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읽고 포장하고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동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박승남 이사님하고. 네네. 동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또 동업을 함으로 인해서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선 동업의 단점은 나눈다는 거죠. 내가 100을 받을 수 있는데 난 쟤랑 저 친구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이겠죠.
하지만 그 그 단점보다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나만의 생각이라는 게 되게 제가 그 포커스에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박순남 대표가 저한테 이건 아니야 형, 이건 이렇고 저래 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제 주장이 많이 꺾일 수도 있고, 꺾이다 보면 또 우리 둘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생각하던 간에 두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박순남 대표와 지금 5년, 6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트너십이 너무 좋고요. 뭐 나누는 거 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더 빨리 크고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 저는 파트너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파트너십을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100% 권유하고 싶은데요. 뭐, 긴 얘기를 잠깐 짧게 제 인생 얘기를 하자면, 제가 과거에 한번 망할 뻔한 기억이 있는데요. 가게를 하면서. 그때 한 6,000 스퀘어핏짜리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5년 동안 주이시 델리카테슨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태인들과 정말로 5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파트너십을 많이 하세요. 대신 계약서를 정말 디테일하게 쓰세요. 그러니 싸울 분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만 지켜서 그대로 가면 파트너십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 분들이나 아직 이런 파트너십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자, 뭐 나중에 나누면 되지, 이런 어떤 말로써 그걸 대처하려다 보니까 파트너십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추하고 앞으로도 저 박순환 대표랑 많은 일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포키바 카츠바의 주윤호 대표님의 강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저희 옥타 LA의 최영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까요? 최영석 회장님,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최영석 회장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창업주 여러분,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창업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옥타 차세대들의 뜨거운 창업 열기에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창업 세미나는 저희가 3월, 6월 개최될 예정이며 7월에는 2번의 창업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 아이템 선정 및 사업 계획서를 통한 스타트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서 선정된 회사에게는 창업 지원금 및 공유 사무실 제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창업 세미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7월에 개최될 스타트업 콘테스트에 많이 도전하시고 성공 창업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진정 세미나 위원장님, 고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미옥 수석부회장님, 박진경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막강한 우리 팀워크를 자랑하는 홍보팀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미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옥타 LA 명예회장이시고요. LG 리바트의 대표이신 김준경 회장님께서 창업 아이템 선정과 창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경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업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한 40년 전에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조바스러운 마음이지만 또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이 한번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용기를 내서 오늘 저 세미나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LG 리바트라는 회사를 3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LG전자 제품 니즈 총파를 하고
리바드는 저희 브랜드로서 에어컨, 냉장고 또 가장 많은 또 생활용품들을 저희 브랜드로 판매하고 또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 좀 빠른 시간에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 옥타 젊은이들이나 또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사업이 참 좋다는 말씀을 저는 꼭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전문직의 의사나 변호사나 뭐 특별히 뭐 계리사 하시는 분도 그렇고 보면 자기가 꼭 자리에 앉아갖고 일을 해야지만 그 회사가 움직이고 사무실이 움직이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만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직원들이 움직여주고 자기는 또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기회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실 수 있는 고급 술도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참 시간을 자유자재로 좀 움직여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많아서 저는 강력히 사업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유하는데,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옛날에 여러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금성사에서 제품을 팔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북미라고 그러면 캐나다하고 중남미까지를 합쳐보면 한 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북미를 말할 때 7억 명이라는 아주 토양이 좋은 밭에 우리가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은 참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위치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한번 혹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각종 컨벤션에 참석해 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하고 관계된 아이템들이 작게는 10만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아이템을 볼 때 하나 아이템만 똑바로 잘해도 그 사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 아이템만 잘해도 그 기회가 많은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턱을, 무역이라는 문턱을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옥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많은 기회에 방문도 하면서 친분을 나눠보니까 그 제가 모르던 상식과 또 모르던 지혜들을 많이 터득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멀리 나는 기러기나 새들이 혼자 나르면 얼마나 나를까요? 좀 빨리 나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료들이 많이 서로 격려해주고 충고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과정이 우리 옥타의 중요한 그 임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43년 전에는 금성사 시절의 제품들을 하는 거니까 아주 금성사의 옛날에 초창기죠. 벌써 미국 시장에 많이 팔아야 한 2, 3억 팔 때인데, 최근에는 한번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50억에서 한 200억 불을 1년에 판매한다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저는 판매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판매에도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성공하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배도 고파옵니다만은, 그 돈을 번다는 거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나이 좀 있는 편인데도 굉장히 기쁘고, 또 그 얘기를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참 제가 사업에는 굉장히 잘은 못해도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는 아이템들 중에는 크게는 LG전자에서 나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지금은 주축이 됐고요. 사이드로는 공기청정기. 그렇지만 한 20년 전에는 한 회사가 돼갖고 모든 아이템을 다 취급했어요. 지금은 회사들이 사업부가 달라지면서 이제 아이템이 좀 나눠지니까 제가 주력을 하는 게 이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에어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싸고 좋은 거, 좀 심플한 거. LG는 그 탑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창출해야 되니까 많은 기능도 넣고 또 연구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좀 심플하고 고장이 적고 사람이 좀 쓰기 편하고 이런 아이템들이 알게 모르게 찾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요. 생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의 EBS 방송을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직업이라고 해서 공장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공장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느끼는 공장을 보면 샤워 타월을 만드는 공장도 가봤고 냉온수기도 저희가 좀 취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각도에서 미국에서 현지화해서 조립을 해보고 생산을 해보려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또 한국에 그 쥐를 잡는 풀을 만드는 구루를 만드는 회사들인데 알게 모르게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그래도 집집마다 쥐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특히 또 음식점이나 여러 군데에 그 쥐를 잡는 그 풀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그 들어가는 케미칼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데 여기서 조금의 노하우나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그 케미칼을 사다가 그 뭐 저 쥐 잡는 풀도 만들고 거기서 또 그 기술을 가지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자기네 파실리티를 가지고 뭐 소독약품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패킹을 만드는 테이프를 만들고 래핑을 할 때 보면 필링 같은 걸 만드는 것들은 생산만 하게 되면 판매가 거의 걱정이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수요가 있는 이제 우리 집 아까 처음에 말하는 7억 명의 인구가 있는 중미, 미국, 멕시코엔 센트럴 아메리카를 그 시장을 대상으로 팔다 보면 그 아이템들이 다들 엄청난 양을 팔 수 있어요. 그 많은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는데 내가 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어디부터 시작하냐. 물론 그 하나하나가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개의 물건 그 이상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부터 생산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거를 조금 각 도매하는 데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해보다 보면 자기가 발을 넓히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아이템을 넓혀가다가 보면 집중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생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추세가 되는 게 최근에 10년 사이의 경제 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 백화점 타입에서 뭐 TV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놓고 진열을 아주 이쁜 데서 잘해갖고서 아주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 아주 설명을 잘하면 그럴듯해 보고 상품의 값어치 품위를 올려서 영업을 하던 시절이 점차 바뀌어가면서 뭐 패드코도 있고 지금은 코스코가 거의 막 시장을 장악하듯이 참 그 모양으로 보지 않고 모델로 보고 물건을 집어오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것들을 줬다 보니까 코스코가 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대에 왔어요. 또 그런 시절에 맞춰서 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또 인터넷 비즈니스도 굉장히 또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재래식인 영업 방침은 자꾸 동네에서 마켓을 조그맣게 한다든가 리커스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뭐 가스스테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그중 대형 마켓이나 대형 유통이나 인터넷이 그 시장을 자꾸 점유하니까 중간에 유통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조그만 거라도 생산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보고 또 공장을 방문해 보면은 만드는 과정이 생각같이 엄청나지가 않고 조그만 아주 약소합니다. 우리 봉제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난닝구도 만들 수 있고 반지도 만들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게 이제 옷가게가 되고 좀 더 크듯이 제품들도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제품을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기술과 이런 우리를 뒷받침하는 시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예를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우리 저 LA 지역의 가르데나 지역에서 있던 지금의 펠코라고 그 회사가 그 밴딩 미싱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옛날에 밴딩 미싱이 자꾸 세트되는데 시설과 장비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저기 친척이 되는 스미스라는 분이 뉴욕에 살던 사람이 한번 친척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 장사가 안 되는 그 밴딩 미싱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보안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면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럴 거 없이 그러면 당신이 이걸 좀 맡아서 운영하라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보안 카메라 같은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거를 카메라를 사오고 한국의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보안 카메라의 몸통인 그 메모리 칩 같은 거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사다가 이분은 그걸 조립을 해갖고 하나의 그 보안 장비 회사를 만들어간 게 한 10년 전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그 회사가 지금은 프레스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방문해 보니까 특이한 게 거기는 저기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오신 분이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 여러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레스노에 한 5천 명의 그 동양인들이죠.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 그 프레스노를 이주 가는데 따라갔어요. 교육비도 싸고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데로 가서 큰 사업에 성공하신 그 펠코라는 회사에 우리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습니다는 멕시코에 우리 옥타 지회장을 하신 오병문 회장께서 그 카메라를 수입해다가 은행 같은 데 그 판매를 해갖고 아주 크게 성공하신 예를 그분을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보게 되고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생각보다 그분은 판매를 하는데 저는 그 판매를 넘어서 그 그 카메라 자체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멕시코의 과달라라에서 이사장이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은 부산에서 오신 그 손님이 사업가세요. 근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하도 어려우니까 쓰지도 못하는 그 옛날에 일제시대 쓴 그 몰드라는 고철덩어리를 한 5개 가져다가 그 농마주의들이 그 빈 플라스틱 조각진이 무슨 폴리백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그 집 앞에 가게 되면 아침에 자동차나 구루마를 그냥 길거리를 이고 있으면 그걸 뭐 파운드, 톤위로 계산해서 그 쓰레기 같은 그 파지를 사다가 그걸 녹여가면서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양은대야라고 만드는데 고무대야라고 식당 같은 데서 보면 큰 물을 담는 그런 거 멤버들을 찍어내 갖고도 엄청나게 수입을 올리시고 그러세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게 공예 사업이기도 하지만 과달라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같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걸 가지고도 한 40~5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자식들은 목사님이시고 또 따님들은 LA 사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업을 할 때 물론 유통도 같이 합니다만은 창업의 그 생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참 그 앞으로도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중간에 끼일 수 있는 유통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한번 생산해 보는 것도 한번 연관 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특히 아이템을 정할 때 유행에도 좀 민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좀 썩지 않고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는 아이템들을 좀 이익이 좀 적더라도 그게 그 실수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저희가 하는 아이템들은 거의 다 이 변질이 없고 유행에 가지 않고 하는 쉽게 말하면 냄비나 프라이팬이나 뭐 휴지나 칫솔이나 뭐 이런 이렇게 변질이 가지 않고 유행도 없는 아이템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저희가 에어컨 같은 것도 열심히 또 새롭게 따라가는데 에어컨도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조금만 있던가 좀 곰곰이 따져보는 그 지혜만 있으면은 한번 생산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네, 제가 회장님. 지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를 네, 많이 시간이 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돼서요. 아, 예, 그래요. 제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빌 게이츠 얘기를 한마디 하면서 끝나는데, 그분은 특별히 힘이 세지도 않고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했듯이, 우리 변화를 자꾸 일으키는 체인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GE가 CE가 되면서, 체인지 한다는 것은 체인지가 되는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주 힘을 내시고, 큰 자본만 있어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사업이라도 실제는 은행도 있고, 또 아니면 좋은 자본이 많아갖고 가지고 있는 분들을 투자가로서 아니면 파트너로서 영입해갖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직보다 훨씬 좋은 점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면 우리 김중경 회장님 들을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기회를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사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자금 조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의 경제 환경, 또 앞으로 환율 전망도 또 궁금하실 테고요. 또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해서 한미은행 김현태 부행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 부행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미은행의 김현태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최영석 회장님, 김봉세 이사장님, 그리고 유미옥, 박진격 수석부행장님, 그 옥타 집행위원분들, 그리고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ACI 로펌의 그 김진경 변호사님, 그리고 앨런 김 사무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선 세션에서 강의를 해주신 박승남, 그리고 주윤호 대표님, 그리고 김기규 대표님 말씀도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평생 직장에만 몸담은 제가 오늘 세션에서 더 많은 것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한 차례 거절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코노믹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다가 마켓 경험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창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또 조직이라는 곳에 한 15년 동안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김 변호사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수출입 금융을 오래 해온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아마도 그 세계 무역을 세계를 상대로 그 한인상으로 무역하시는 세계 한인무역협회에 좀 그래도 미력 하나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사무장님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 강의는 자료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요. 저는 학부에서 산업공학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장교로 의무복무를 한 뒤에 저기 외환은행에서 한 기업금융만 한 1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LA법인에 잠깐 파견을 나왔다가 그 한국에 잠깐 복귀 발령했다가 이제 그 사직을 내고 제가 한미뱅크의 그 코퍼레이트 뱅킹 팀에서 저 R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나온 거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나눌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그 창업 경제 환경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리하고 이제 환율 을 좀 얘기하는 게 어떤 이제 수출입이나 수입하시는 비즈니스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좀 금리하고 환율 부분에서 잠깐 다루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금 관련해 갖고 각 금융기관별로 이제 어떤 그 대출 상품을 커버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그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80년대 시대만 해도 한 GDP 성장률이 미국 기준으로 한 5%에서 6% 나왔는데 이제 현재는 한 2~3% 정도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오는 수준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이 될수록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시장의 마켓 금리를 자기가 어느 정도의 대출 금리로 그거를 자금을 융통을 해서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나 어떤 신규 사업의 어떤 성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금융 비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를 자기가 수반할 수 있고 또 시장 금리가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나 창업 성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업을 경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금리나 환율 같은 거를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 소재를 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되게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장 이자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페드라는 그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한국에 있는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뭐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는 그 어떤 경제적 무게라든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 한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전 세계의 세계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 무게감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면 미국의 경제적 규모하고 이제 세계 경제 차지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한 4분의 1 정도가 미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7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물건이 미국에 소비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US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는 JP모건이나 뭐 BOA나 이런 큰 금융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페드가 연준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하고 통화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페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넣을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1번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친 부분인데요. 이제 국가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역할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타겟 레이스라 그러는데 이제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연준이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콜금리라고 해서 콜레이트가 왔다 갔다 변합니다. 이제 은행계는 오버나잇 레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단기, 장기, 중기로 이제 시장의 이자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이제 제로 금리를 시대에 살고 있고요. 작년 이제 팬데믹 터진 이후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지금 제로 금리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모니터리 폴리시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신문을 읽다 보면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제 QE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미국 그 연준이 시중에 도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팔거나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즉 이제 채권을 많이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를 뿌리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져 갖고 경제가 그만큼 좀 활기를 띠게 되고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발행 숫자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유동성을 조절해 갖고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금을 이제 걷어들이면 이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좀 누그러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QE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제 시중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사업을 경영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현재까지 제로 금리가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IB들 평균 기준으로 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금리를 처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기준까지 아직 그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현재 이제 2.16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2월 말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2% 정도 그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경기 과열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에 팬데믹 그 시기를 거치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올라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단순하게 현 시점에서 튀어오르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2년 정도 평균을 내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수요가 회복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임금이 또 상승되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연준은 아마 내년 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내후년 돼야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의 미국의 실업률은 한 3.5% 정도 되고요.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 한 3.5% 수준에서 머물러서 경기가 활성화되다가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으로 15% 정도까지 갔고 현재 6.5%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팬데믹이 경기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이런 거와 연관이 많이 돼서 산업 자체가 재편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완전 고용 수준인 3.5%, 3.6%의 레벨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재무부 옐런 장관도 그렇고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렇고 아마 이런 완전 고용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향후 2, 3년 이상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예도 그랬고요. 그래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하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아까 그 기준금리 말고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시장금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저희 그 회사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낮은 금리로 대출 이자를 이제 내시면서 근근히 이제 버티던 한계 기업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연준이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권금리 올라가는 걸 놔두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은 매번 통화정책 회의할 때도 그렇고 나와서 매스컴과 얘기할 때 뭐 CNBC에서 나와서 할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고, 또 만약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시장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연준이 유동성을 줄인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그 고용률이 늘어가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기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는 이제 연준이 시장 유동성을 적절히 잘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를 그 마지막까지 잘 부양을 할 거다. 그래서 큰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 라이보 금리하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 금리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금리인데요.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은행이나 이런 대출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실 때 대표적인 기준금리가 그 라이보랑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 금리가 있습니다. 라이보는 그대로 그 시장에서 은행끼리 거래되는 그 금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는 금리고요. 월스트리트저널 프라임 금리는 연준 기준금리 즉 페드의 그 타겟 레이트에 따라서 정확하게 3% 높게 연동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 프라임 금리는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현재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걸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조달하실 때 프라임 금리로 조달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십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래프에 그려진 게 금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제 19년 그때까지의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라이브로 표현된 그 파란색 선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선이 그 페드의 타겟 레이트고요. 그러니까 프라임 금리는 여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정책이 쓰고 그런 예상이 되면은 이제 미리 올라가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미리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그 녹색 선을 보시면 두 금리의 차인데요. 잘 보시면은 많게는 0.5에서 0.6까지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라이브로 베이스된 그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 마시고 이제 프라임 금리로 즉 그 연준이 그 타겟 레이트랑 그 똑같이 올라가는 그 프라임 금리로 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과연 이제 고정금리를 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이제 변동금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 이제 기업 고객들도 그러시고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신데 이제 저는 이제 단언컨대 이제 변동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이제 은행 경험상.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변동금리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그래프인데요. 이제 2008년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2008년 11월에 제로금리로 기준금리를 바꾼 다음에 무려 7년 동안 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살짝 금리를 이제 8년 만에 조금 한 단계 올렸고요. 0.25% 올린 거죠. 그리고 2016년에도 0.25 올리고 2017년에 돼서야 한 0.75 정도 올리고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2019년에 되면 다시 이제 75p로 다시 금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업금융할 때 경험을 보면 그 일례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확률이
고정금리를 써서 쓰는 확률이 변동금리보다 코스트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로컬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하고 계시는 그 5년짜리 CRE 금리를 보시면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차이가 한 0.5에서 0.75 정도 나는데요. 5년짜리 만약에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면 최소한 그 5년 기간에서 반, 그러니까 2.5년 안에 금리가 0.5에서 0.7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좀 참고를 하셔서 자금 조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율 얘기인데요. 이제 달러 인덱스 얘기인데 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가 달러는 이제 좀 강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마켓 컨센서스고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유럽보다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또 아직 팬데믹 상황이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약간의 상승 가능성이 크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워낙 달러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그 달러가 세계에서 가지는 그 결제 통화에서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다른 대체 통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이제 좀 하락세를 걸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자금 조달하시거나 무역하시는데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을 그럼 과연 무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저희 같은 이제 커머셜 뱅크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좀 넓은 금융을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 저희가 이제 일반 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무역하시는 부분은 이제 트레이드 파이낸스 부분이 있고요. 뭐 LC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뭐 본드 거래 이런 페이먼트 거래 등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금융에서 돈을 빌리듯이 C&I 론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캐시플로우나 대출 채권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버먼트 론이라 그래서 이제 SBA 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다음 세션에서 일주일 뒤에 이제 커버를 잘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런 자금들은 은행에서 커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인베스트먼트 뱅크에는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이제 미래의 캐시플로우만 갖고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담보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IB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밖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프라이빗 랜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 자금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다른 담보라든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가 없으면 이쪽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펀딩이 요새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이제 소액 자본으로 클라우드로 펀딩을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자금을 이용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도 많고 해서 창업에 좋은 아이디어나 이제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펀딩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그 한미은행 CBC 팀 이제 관련된 인포메이션 적어놨는데요. 뭐 저희가 디파짓 팀도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파이낸스 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적힌 연락처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Q&A가 있으시면 뭐 짤막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내용이 너무 좋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태 한미은행 부행장님께서 좋은 강의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1차 파트 1 그 웹 세미나를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2차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3월 10일 오후 5시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옥타 LA의 세미나 위원장이신 우리 김진정 변호사께서 자세히 다음 주 웨비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옥타 세미나 위원 김진정인데요. 우리 오늘 이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었고, 또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금융에 관한 이런 또 정세,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했는데요. 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창업을 결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창업을 이제 결심을 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금 및 회계 관리, 또 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우리 아까 잠깐 우리 김현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정부에서 이렇게 무료로 자금 지원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포키바처럼 그런 브랜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자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3월 10일 날 5시에 여러분을 다시 파트 2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옥타일레이가 마련한 웨비나 창업 웨비나 파트 1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3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